안녕하십니까.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임진왜란 중이던 1592년 12월 이맘때쯤 평양성 탈환 전투를 앞두고 007 영화를 뺨치는 첩보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미녀 스파이 마타리 영화로 잘 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미 300년 전에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녀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서양 영화에 보면 미녀 스파이가 있으면 멋진 남자 파트너가 있죠. 우리나라에선 그 남자 파트너가 평안도 방어사를 지낸 김응서 장군입니다. 고품격 역사 교양 채널 실록한담이 조선판 마타리, 미녀 스파이계의 전설 개호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 첩보 작전이 전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429년 전 12월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이 첩보 작전의 주인공은 평양기생 개월향과 지금으로 치면 정보 장교격인 김응서 군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영웅 중엔 이순신, 권율, 김시민 같은 장군도 계시지만 조선의 2대 의기도 있습니다. 조선 2대 의기, 그러니까 두 명의 의로운 기생은 1차 진주성 전투 때 촉성루에서 적장의 목을 껴안고 물에 뛰어든 논개, 그리고 평양선 전투 때 적장의 목을 베는 데 기여한 개월량입니다. 유치한 질문 좀 하나 드릴까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정답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입니다. 논개는 너무 익숙하지만 개월량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개월량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대적 배경이나 지역에 따라서 해석에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정반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월량과 김응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보시는 자료 화면은 대체로 화질이 떨어지는데요. 10년 전 우리나라에 대장금이 있었다면 북한의 TV 드라마 개월량이 대박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자료 영상이 없어서 이를 캡처해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개월량인데요. 이 초상화는 평양 장양각에 봉안되어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됐는데요. 지난 2010년 국립민속박물관이 환수해 소장 중에 있습니다. 개월량 이야기는 임진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개월량의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대동강가에서 정드님을 보내니 천개의 버들가지로도 님을 메워두지 못하네. 눈물 머금은 채 서로 마주보며 애간장 끊어지는 슬픔을 삼킬 뿐이네. 대동강상 송정인으로 시작되는 송인이라는 자작시입니다. 미모와 지략, 담력까지 겸비하다가 이런 문학적 소양까지 갖추었으니 문남성들에게 얼마나 인기였겠습니까? 장안의 문남자들을 사로잡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은 남자가 바로 정보장교였던 김응서였습니다. 그러나 꿈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커플에게 비극이 덮쳐왔습니다. 1592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온 외적에게 전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이었는지 개월량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성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악명 높은 외장 고니시 유키카나의 친인척으로 평양성의 실력자였던 부장 고니시 히의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니시도 개월량이 자신을 사랑한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도 명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평양성 탈환작전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사작전에 있어서 전투가 10이라면 정보가 5입니다. 조명연합군도 1월 탈환작전을 앞두고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정보 주특기였던 김응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웅선은 민간인 목장으로 평양성 서문 근처를 순찰하며 적진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첩보활동 중 적군에게 발각되면 가차없이 사살함으로써 철동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조실록 1592년 11월 30일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웅서가 우리 쪽 경계가 아닌 수철교 위에서 외적 4명을 사살했는데 이는 협정 위반이어서 명나라가 크게 질책할 것 같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짧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조명연합군과 왜군이 성벽을 경계로 대치하다 보니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경계로 서쪽 심리안에는 무장한 병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협정을 맺은 겁니다. 지금의 비무장지대를 이미 그때 실시한 거지요. 지금도 민통선 안으로 민간인들이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도 민간인들은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던 김웅서가 민간인 목장으로 이 일대를 순찰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적장의 신임을 얻은 개호량도 외출 허가를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서문은 성박 민간인과 성안 민간인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의 일종이었습니다. 개호량이 성곽에 올라 성박 사람들에게 우리 오빠에게 전해서 나를 구해달라 소리질렀고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김웅서가 발견했습니다. 이들 남녀는 재회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침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친오빠인데 오갈 데가 없으니 출입시켜달라 간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적장 고니 시희는 개호량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고 가짜 처남 김웅서는 가차없이 칼을 내리쳐 적장의 수급을 들고 성 밖으로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고니 시희의 머리는 서문 밖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수적으로도 월등했지만 잔뜩 겁에 질린 외적을 물리친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개호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살아서 해피엔딩했으면 이렇게까지 전설이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순절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진록과 평양지역 구조는 추격하는 외적과 거리가 좁혀지자 개호량이 장군은 탈출하여 나라를 구하라며 등을 떠밀고 자신은 자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상단에 적힌 글들이 개호량의 공적을 적은 것인데요.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긍의 연저실 기술이나 성혜웅의 연경제집이라는 실학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개호량이 탈출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잠입을 도왔고 함께 탈출할 수 없게 되자 김웅서가 뵌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200여 년이 지나서 편찬된 실학서보다는 평양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학계에서는 훗날 임진왜란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헌이 징비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징비록의 저자 유성룡이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었다면 오늘날 임진왜란의 영웅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시대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대 들어서는 남북분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양성 탈환 200여 년이 지난 1835년 평양에서는 그녀의 영정을 그려 지금 보시는 장양각에 봉안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835년에는 평양감사 정원용이 사당과 비를 세워 그녀의 공을 기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는 개호량 제사 소식을 기사로 실었고 조선총독부는 당시 베스트셀러이던 개호량전을 출판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에선 개호량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1962년 박종화가 논개와 개호량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1977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임진왜란과 개호량이라는 영화를 발표했으나 둘 다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개호량이 자결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갯길을
가루계라는 지명으로 불러왔습니다. 1955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이 일대를 아예 월향동으로 개칭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1955년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미금숙이 주연을 맡은 영화 개월양과 김웅수가 발표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자료 화면으로 보시는 2010년 방송된 드라마 개월양은 대장금 이상의 대박을 냈습니다. 김웅서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민속공원에 김웅서의 생가를 복원하는 등 개월양과 김웅서를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 취재력에 한계가 있어서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논개가 북한에선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그럼 평양성 전투의 영웅 김웅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승승장구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영웅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장 과정부터 남다릅니다. 천민 신분이었는데요. 신분을 속이고 묵과에 급제해 감찰직위까지 올랐으나 1596년 8월 신분이 드러나 파직당했습니다. 고향에 머물다 6년 만인 1592년 6월 복직해 무보직 군관으로 종군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대동강 상류에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웅서는 타고난 군인인 것 같습니다. 복직 2개월 만인 8월에 외적 20명을 사살한 공로로 파직 이전 직급인 감찰직에 복직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난 9월 4일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변사가 김웅서의 특진을 건의한 내용인데요. 평양의 외적은 선봉 정예병으로서 그들의 수급 하나는 다른 외적 10개와 같은데 이번에 무려 10개의 수급을 배웠으니 특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진 3개월 만에 또다시 평양성 탈환에 엄청난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후 신분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승승장구해 평안도 방어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등의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그러나 항상 특진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 뛰어난 전략가이다 보니까 질시와 견제도 많았습니다. 김웅서는 평양성 수복 과정에서 지략과 담력, 탄탄한 정보력을 인정받아서 최전선에서 외적과의 교섭을 전담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배제한 채 강화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조정은 김웅서와 서산대사를 투입해 독자적인 강화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즉각 평소 구축해놨던 외적 내 인맥을 가동해 하만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하만회담은 1594년 11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큰 회담에 앞서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갖는 것처럼 김웅서도 적장에게 덕담을 건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장에게 대인이라 칭하는 것은 적국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잡아다 추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국은 면했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혔습니다. 영화 명량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곧 파병될 가토기오 사마가 육상전에 강하니 상륙하기 전에 해전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웅서의 보고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를 믿지 못해 거부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보장교였던 김웅서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 전사했습니다. 강홍림과 함께 명과 쿠금의 전쟁에 참전했는데 전투 하는 척만 하라는 광해군의 지시에 따라서 2차 전투 때 자발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이 정보장교임을 잊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국내로 보내다 발각되어 1624년 적진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한 참군인이었지만 조정의 신료들은 그를 명을 버리고 오랑캐에 투항한 변절자로 보았습니다. 김웅서가 영의정에 추정된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서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실천 방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바람과는 달리 대외 환경의 변화로 멈추어 섰습니다. 지금으로선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아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한반도 평화체계가 구축되어 진주대첩이 있었던 10월에는 진주 유등축제를 즐기고 개월행이 순절한 12월에는 평양으로 기차 타고 나들이 가는 날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